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김영록 선생님께서 이그 신팔균 선생하고 그 부인 되시는 임수명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이게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이라서 신팔균 선생님은 지금도 강의 시작 전에 그 이분이 사셨던 그 충북 진천 그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쪽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쭤봤는데 우리나라의 그 3대 그 무반, 그 3대 무인 집안이 해풍김 씨하고 덕수이 씨하고 평산신 씨라고 그러시는데 그 중에 이제 신팔균 선생은 그쪽 이제 신 씨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양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이게 좀 비운에 대한 얘기예요. 나중에 여기 보시면 자결한 영원한 부인 임수명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좀 끝나가지고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나중에 질문할 내용도 좀 많을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제가 이 글을 작년에 신문에 칼럼도 쓰고 독립기념관 간보에도 썼는데 정말 저도 좀 울었습니다. 야,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 가문을 갖다 그냥 일거에 파멸시키는, 다른 뭐 독립유공자들도 물론 그런 어려움이 많은 분들도 있었지만 참 이 집안은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걸 했고, 그 나누어드린 맨 뒤 페이지에 보면 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임수영을 놓았는데 임수영으로도 놓고 임수명으로 놓는데 공식적인 공문록에는 임수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사진이에요. 이게 당시에 시대일보에 실려있던 이 사진이에요. 그 옆에 이제 신팔균 장군이 놓아있고, 그 밑에는 신팔균 장군이 이제 중국 동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주요 거점이었고, 그 옆에는 잘 아는 육군무관학교 동지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군무관학교 졸업정서고 맨 마지막에 지금 서울 그 국립현충원에 부부가 같이 묻혀있는 합장묘입니다. 제가 그 신팔균 선생에 대해서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이 독립기관사 기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 해제를 좀 쓰고 그러면서 2년 됐는데, 사실 임수명 여사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쓰면서 굉장히 저도 감동을 많이 받고, 그런데 찾아보니까 자료가 제가 이 브로그로 뒤에 실은 그게 임 여사에 대한 기록, 그때 자살했을 때 그때 기록밖에 없어요. 그게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매일신문, 시대일보 한 3번 정도 실었고 나머지는 한 번씩 그냥 실고 끝나는. 그래서 신팔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미국의 독립운동가를 이야기하면은 3만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승만, 박용만, 정순만. 그래서 미국 독립운동의 대부라고 그러는, 우리가 흔히 안창호 선생이나 스테필 박사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와이에서는 3만, 박용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무력 투쟁주의자, 나중에 중국에서 피살된 이제 그런 불행한 삶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만주 지역이라는 곳은 잘 아시다시피 독립전쟁의 거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장군 중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만주의 삼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천, 신팔균, 그 다음에 지청천, 백산 지청. 우리가 흔히 우리 교과서에는 아마 강복군 살인관을 해가 이청천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원래 이름은 지대섭이고
그 지청천이로 이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경서라고 이분이 그 일본 육사로 왔고 지청천 장군의 선배였습니다. 나중에 이름이 이제 김경천으로 바꾼. 대체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은 이름이 한 서너 개씩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잘못 파악해가지고 한 사람을 세 사람을 부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름이 이제 여러 개 그걸 해가지고 동맹이인들이 또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 거를 한 사람으로 묶은 경우도 있고 그런 그게 있으면 이제 그게 많이 지금은 이제 하도 자료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 밝혀졌는데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이 3천 중인데 김경수 장군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그 적군파한테 몰려서 이제 피살되는 그런 불행한 그걸 내고 마지막까지 살아서 귀국했던 사람은 우리가 백산 지청천 장군이 강복군 사령관을 하고 들어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버림을 받고 불행한 그걸 마쳤죠. 해방 이후에 굉장히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원만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 초대 이승만 정부,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각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상당수가 이승만과 등을 돌리고 그래서 오히려 반 이승만 노선을 걷던 그런 분들이 꽤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이념적인 갈등들이 결국은 이분들의 어떤 삶을 갖다가 피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25 전쟁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남과 북이 이제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통일운동이 났으면 이거는 극자로 몰려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항폐한 삶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신팔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서울에서 간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팽산신 씨가 진천에 세가 안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사회 보신 손 박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선시대 최고의 무반 집안이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덕수이 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팔균 장군의 팽산신 씨, 그 다음에 오이도 총관을 갖다가 5대에 걸쳐서 배춘해 됐던 해풍김 씨. 해풍김 씨 중에 아마 현대 인물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 금강산 개발해가지고 했던 김웅규라고 하는 그분이 그 해풍김 씨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집안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통건들이 대개 보면은 덕수이 씨하고 해풍김 씨들하고 굉장히 그 겹사돈이 많아요. 이제 서로 같은 그 무반들끼리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진천이 고향이었고 서울에서 태어났지만은 할아버지가 유명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 구로다와 함께 우리나라 정권 대사로서 그걸 했던 신원이라고 하는. 이 집안은 무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문반 못지않게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가고 많은 저술들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신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 무반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아버지도 무반으로 진출을 해서 요즘 같은 서울시 부시장까지도 올라가야 되죠. 이제 그 큰아버지도 그랬고 작은아버지도 그랬고 이제 그 집안 자체가 전부 다 간직으로 관계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무반이니까 그때 당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895년 계획 94년 가보 계획 때 가거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금 있다가 이 부국 강병이라는 게 절실하니까 이제 육군무관학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어졌다가 오늘날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한 집안이니까 육군무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학교를
무관으로 이제 다니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하냐면 그 당시에 이 육군 무관학교나 아니면 관리 반성학교나 이 정도 들어갈 나이가 되면 대개 20세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운동이나 민족운동에 동시에 뛰어들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잘 아는 1896년은 이제 서재필에 의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학생이면서도 거기 가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당시 무관학교나 이 한성관리 반성사범학교 정도 다니면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되게 그때는 무관학교를 인간할 때 지금은 되게 졸업을 하고 인간을 하지만은 그때는 먼저 인간을 하고 견습을 한 1년 동안 견습사원 요즘 같은 인턴 비슷한 거죠. 그걸 하고 나서 졸업하고 다시 이제 배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큰아버지나 삼촌이나 그런 막강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어디로 배치를 받겠어요? 가장 요직에 배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요즘 같으면 청와대 경호실인 시위대로 배치를 받죠. 시위대가 이제 왕궁을 보유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당시 무관학교를 다녔던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데 동천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일본에서 교육을 좀 받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무관학교 교관들이 일본 육사 출신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러가라. 요즘 같으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의용이다 이래서 이제 그거 알고 하는데 이때 동천이 안 그랬으면 크게 이 신발교련 장군이 당했을 건데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진천으로 휴학을 하고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천운이죠. 이제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는 새롭게 이 군부 자체도 좀 계획이 필요하고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실은 이 일본에 이제 망명에 있던 박영호라든지 이런 세력들과 연계가 되면서 뭘 했냐면 계획당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뒤집어 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뭐 만약에 거기에 연루되어 있으면은 영모 사건이 뭐 가장 큰 죄잖아요. 지금도 아마 반환죄가 제일 클걸요. 이제 그런 건데 다행히 동청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그기 때였지만은 그 동기들과 같이 이제 활동했던 그게 있어가지고 근신이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지만 뭐 집안이 워낙 그 백그라운드가 좋으니까 그거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이 양반이 군인으로서의 갈 길을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907년 8월 1일이 되면은 우리가 그 4월달에 있었던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호종이 강제로 7월달에 퇴위를 당하고 8월 1일에 마지막 군대였던 이 한국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가 해산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군대 해산 이후에는 한국군이 없어진 걸로 보여지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시위대에 일부 간 사람들은 그대로 다는 아니지만 군직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이 신팔균 장군 같은 경우에도 1909년까지 현직 군인으로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1908년에 우리 요즘 같으면 정의라고 이제 하는 대위로 대대장으로 승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1909년 말까지도 그 왕실에서 연회를 할 때 그 초청장을 보내는데 보면은 정의, 신팔군 이렇게 노는 걸 보면은 그때까지도 군직은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활을 하느냐면 고향에 이제 내려와서 과거에는 이제 이때 교육운동이 한참 붐이 불 때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는 망해가고 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1907년 2월부터 있었던 국제보상운동. 그 다음에 이제 일부에서는 뭐 대한해패, 대한장학회 이런 등 애국계몽 단체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되었고, 특히 이런 문중 단위에서는 뭘 하게 되면 문중학교를 만들어요. 집안에서 자제들을 처음에는 자기 집안 자제들만 교육을 시키지만 점차적으로 그 이제 마을이나 인근 마을의 학생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더불어서 이제 그런 문중학교로서 가장 이름이 난 것이 이 청주에 있는 산동신시 신채호 집안.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산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청주에 있는 산성이 제일 유명한 게 산당산성이에요. 그 산성의 동쪽에 있어서 산동신시라고 고령신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령신시가 뭐 최고의 가문이었고 그 인재를 뭐 많이 뵀죠. 우리가 신채호, 신건식, 신규식, 신배구 뭐 등등 뭐 나중에 신채호 선생이 1936년 대련에서 사망을 했을 때도 그 시신을 부인이 박자희 여사가 가서 단재 선생 시신을 갖고 올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 신배구예요. 그 집안에 아저씨뻘 되죠. 단장한테는.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장을 하니까 조선총독부와 교섭을 해서 모시고 시신을 갖고 올 수 있고. 백야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는 30년 그 해염에서 그 피살되고 나서 시신을 못 갖고 들어오잖아요. 부인이 그 오숙번 여사가 직접 갔지만은 그게 아니라 나중에 그걸 해서 우리가 흔히 이장을 하는 행식으로 해서 이제 6월만 수습을 해서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 1936년 2월 달에 단재가 그 대련 그 수상 감옥에서 사망하고 나서 그렇게 시신을 갖고 올 수 있던 그런 그것도 굉장히 크죠. 그런 과정에서 이 신팔균 장군은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학교를 설립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설립한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던 학교를 집안의 조카나 친족들이 뭐 재균이 재필이 그러니까 한 4촌 6촌 될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친구들이 학교를 운영하니까 자기는 그래도 육군무관학교라는 근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거기에 이제 자주 나가서 학생들에게 이 교육의 그걸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군사교육을 그렇게 해서 이제 문무쌍전을 겸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하면서 학생들에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건강한 신체도 중요하다는 이런 걸 특히 아마 군인이었으니까 당초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강화도에서 이동희 씨가 보창학교를 만들고 그 지교를 갖다가 한 72개를 만들어요. 강화도 내만. 근데 그때도 그 강화도에서 연합운동회를 하면 한 10,000명이 모였다거든요. 그럼 그 섬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모이느냐. 왜냐하면 이동희가 강화도 진위대장을 요즘 같은 대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화도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이잖아요. 굉장히 국방의 요충지의 대대장이니까 뭐 요즘 같으면 수경사 뭐 한 연대장이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 또 이동희가 그 개신교로 일찍 개종을 해요. 그러면서 미국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보창학교에 대해서 교포들이 성금을 모아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닌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부심을 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이거 하는 게 우리 학교가 뭐 120년이 돼 전통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학교가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 첫째는 되고 그러면 거기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긍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저 고향 옆에가 LG 그 재단이 그 고향이 거기에요. 능성구시들인데 거기 초등학교가
진주 시내 못지않게 일찍 만들어져요. 거기 출신들이 우리나라 재벌의 LG, 그다음 GS는 이제 허씨 그 허창수, 그다음에 삼성의 이병철, 그다음에 효성의 누굽니까? 이런 인재들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해지고 지금도 그 지수초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강한 게 뭐냐면 LG 재단에서 거기 초등학교를 오면 한 달에 생활보조비를 30만 원씩 줘요. 초등학생들은. 근데 거기서 진주 시내까지 차로 가면 한 2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인데 다른 학교들은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도 오히려 더 학생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 야 그때 당시에도 역시 경제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그걸 하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때 신팔균 씨가 거기 와서 학교 이제 그때는 교사보다는 강사가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금을 모금하고 그걸 하는 사람들 또 뭘 하느냐면 한반에 이제 청년들이 지식인들이 모여서 했던 집단 중에 관계 대동청년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부산의 백산 안희재를 주축으로 해서 대구의 서상일이라든지 주로 경상도와 충청도 사람이 주축이고 일부는 서북 지역 사람들도 일부는 가담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이 대동청년단이 그걸 하면서 여기에서 뭘 하느냐면 이제 교육 그 다음에 실업 장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908년 9년 단계에 가면은 전현직 관료들이나 지식인들이 뭐한테 신경을 가져가 있었냐면 학교 설립하고 또 하나가 회사 운영이에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아마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 한 사람이 있었으면은 이제 항무지 개간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보를 막아가지고 우리가 거의 과거에는 항폐에 쓰지 못하는 이런 걸 하면서 아니면 여기에 이제 강업 지하자원 개발하는 강업권을 획득하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뭐 한 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관료들이 부패해서 그랬다고 봤는데 요즘은 이제 평가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 그게 민족 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아마 강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에 글을 쓰다 좀 보니까 1908년 단계에 되면 주식을 먹으면 고번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걸 해서 주식 행태로 자본을 축적해서 일본 침략에 맞서려고 하는 것들이 그거는 어느 지역 없이 마찬가지. 현재 대동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드디어 1910년 9월 28일에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신팔균 장군은 계속 여기 남아서 그런 운동을 모색을 계속 해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1911년 되면은 105인 사건을 일으켜갖고 한 600명을 투옥시켜버리잖아요. 특히 이제 기독교 계통의 사람들. 그래서 아마 이때 신팔균 장군도 좀 연류가 되어가지고 혐의를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피신을 하다가 1914년경에 임수맹 여사를 그때 만나는데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때 간호사를 했다는 걸 보면은 이 임 여사 같은 경우에도 근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간호사는 여성 직업 중에서는 여교사하고 간호사가 최고의 전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는 것이 여자들의 그 전문직이 전화교환소. 근데 간호사 정도면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를 할 정도인데 이제 신팔균 장군이 쫓기다가 그 병원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둘이 이제 맺었다는데 그게 뭐 진짜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러한 과정에서 그것만 하고 신팔균 장군은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 거죠. 대개 망명을 가면 그때는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인천에서 배를 타고 산둥반도로에서 상하이로 들어가지만 대체적으로 압록강을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상하이 저기 단둥에서 지금 우리가 압록강 철교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배를 타고 상하이로 이제 들어가. 그래서 중국 간내로 이제 들어가는 코스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북경에서 임시정부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워낙 신팔군 장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집안이 빵빵하다 보니까 이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1917년에 만주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하는데 거기에도 들어갔다는데 그 맹단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뭐 그런 집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육군무관학교 그 우리가 신흥무관학교 독립군 양성의 뭐 산실이었던 거기 교관을 했다는데 그 부분도 왜냐하면 그 육군무관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 해군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도 동창회가 유명하거든요. 그게 이제 교우회인데 이 교우회들이 그 당시에 그 글들을 남긴 것들이 많아요. 수기가. 그 육군무관학교 저기 신흥무관학교가 나중에 그 출신들이 해방 이후에 만든 것이 지금 오늘날 경희대학이에요. 옛날에 경희대학 이름이 신흥대학이거든요. 그 신흥무관학교 개설하는. 네. 그런데 그 많은 해고를 봐도 다른 분들 뭐 우리가 그때 당시 교관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는데 신팔균 장군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마 그 어떤 집안의 명성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거기 좀 있었고 했으니까 교관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하튼 이제 들어와서 임시정부에서 이제 가담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임시정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1920년 중국 만주에서 이제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6월 달이 뭐가 벌어져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봉오도 전투. 그 다음에 10월 달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청살리에서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청살리 전투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큰 승리를 거두는데 그 승리가 거두은 거는 의미도 굉장히 크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이 거기에서 당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일본이 어떤 사람들이 일본 군대가 더더구나 당시 일본군은 일본 육사를 놓아서 최정예 부대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일군 못지않게 강한 부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대가 우리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뭐 물론 신흥무관학교 좀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부대한테 처참하게 깨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우리 독립신문에는 보면은 뭐 3,000명 이상을 죽였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봐도 거짓말 같고 여하튼 상당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보복을 들어온 게 뭘 하게 되느냐면 혼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 마적들을 꼬셔서 마적들이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 합니다. 혼춘. 그래서 일본 군들이 만주로 합법적으로 거류민 보호라는 핑계하에 미명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훈준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뭘 하느냐면 만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동포들의 한인 촌락을 습격하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20년 말부터 21년 6월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갱신대 참배입니다. 우리가 제노사이드 이야기하면 정말 일본에 우리가 23년에 간동 대지진이 있을 때 그 2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뭐 2만 명까지는 안 되지만 여하튼 한 6천 명 정도가 우리 한국인들이 피살된 걸로 그렇게 보여요. 그런 것처럼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만주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그 갱신대 참변이 일어나는 시초가 되니까 우리 독립군 부대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중국에서는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러시아에 넘어갔다가 러시아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적군파, 백군파가 싸우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중에서 러시아에 적을 둔 사람이 있고 러시아 아니고 우리는 우리 걸 한민족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기 이성에서 어떻게 벌어졌냐면 군권 싸움이 벌어지게 됐다. 그것이 이만이라고 하는 자유시라고 하는 데에서 엄청나게 서로 우리 독립군단끼리 싸워가지고 죽고 그러잖아. 거기서 이제 일부 병력들이 뭐 백야 김자진 같은 경우에도 살아서 다시 이제 만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일부는 러시아 적군파에 가담을 해서 그게 나중에 러시아 발치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가게 되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만주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니까 뭐 초타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다시 재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른바 삼부라고 하는 시민부, 정의부, 참의부라고 하는 이런 세 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교민들의 건의고에도 해야 되겠다. 처음에 만주에 있었던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무장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을 보호한다는 것보다는 일본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데 더 목적이 지중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그랬던 것이, 물론 홍범도라든지 김자진의 어떤 탁월한 지도력도 있었지만, 이때 당시 우리 독립군들이 뭘 했냐면은 러시아가 적군파, 백군파하고 이제 내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시베리아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병력을 파견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 중간지대를 설정해서 이걸 내전을 갖다가 이제 완화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리잖아요. 이제 그때 제일 많이 왔던 나라가 체코예요. 체코 군단이라고 하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와 있었어요. 그 이게 이제 체코에서 본국으로 다시 이제 그 체코 군단을 하려고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이 내전에서 5만 명이 그 정도로 있으면서 했던 전술이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 또 하얗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 무기를 버리고 오는 거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참 대단했어. 그 소식을 듣고 만주에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펜 장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 독립군 자금을 모아가지고 시베리아를 가서 거기에서 총하고 뭐 탄환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대거 갖고 오는 거예요. 많이 갔을 때는 600명씩이 가요. 600명이 가도 걸어서 가고 그거 하니까 기껏 해봐야 총 3자루밖에 못 가와. 왜냐면 그 거리가 얼마예요. 여하튼 그렇게 했으던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고, 그 무기를 주는 사람이 당시 최고 군사령관이었던 체코의 가이다 장군이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이다 장군은 정말 우리가 직접 우리한테 가서 무기를 그렇게 줬기 때문에 우리 그런 우리가 독립운동사의 건잡탑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그 속에서 만주에서 이제 이게 삼부가 성립은 때 가는데, 왜냐하면 인식이 다 달라요. 정의부, 제가 얘기했던 정의부, 시민부, 참의부가 있는데, 이 참의부 계통은 주로 과거 의병을 하던 계열이에요. 그래서 주로 항해도 패한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정복구를 하려고 그래. 우리가 임시정부 내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임시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래서 다 그냥 거기 합의를 반 것 같지만 그 내부에는 청청이 많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왕정복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민주공화국을 가자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도 아니고 이제 좀 두리뭉실도 하려고 하는 파들도, 그것은 어디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서도 대동보국회라고 하는 거는 황제권을 강화시켜야 된다고까지, 미국의 그 민주주의를 보면서도
그런 그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주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제 그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군대를 직접 거느리 보고 그걸 했던 사람으로서 임시정부에서 만주 참입으로 파견하는 거예요. 신발균 이 장군은. 그래 그 전에 이제 김주명 인사하고 서울에서 이제 만나가 그렇게 되고 나서 20년대 되면 윤소명 인사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북경에 이제 생활하는데 그 조금 생활하다가 이쪽에 참이부 이제 그러고 만주로 또 근거지를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 부인 보고는 그때 아들을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주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북경에 있게 하고 혼자 가서 이제 그쪽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육군무관학교를 놓은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 무장 세력이라고 하는 게 오합지졸이야.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면은 군인들을 모아 그 참의부에 있던 대한통일부인데 이 참의부 병력들을 사관생도들처럼 훈련을 시켜요. 정규군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강화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 이전에 중국 애들이 마적을 그해서 했는데 이 어느 날 이제 야외에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국 군들이 습격을 한 거예요. 이 참의부를. 그 이전에 이제 그런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고 하니까 다른 정의부나 신민부에서도 아 우리도 군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뭘 해요? 주민들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권익 옹호를 위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칭 이 3부가 1920년, 26년 정도까지는 우리 교민들의 실질적인 대변인 기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의부가 잘 돌아가고 나니까 우리 잘 아는 일송정 노래 아시죠? 그 김동삼 이제 안동에 김동 그 만주로 갔었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통합회의를 하는 거죠. 이 통합이 잘 안 돼요. 다 각자의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워낙 이 신팔균 장군 자체는 그렇게 해서 정렬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규율이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군인들이 우리가 무장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한국인 민가에 가서 약탈도 하고 토색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말이 잘 안 되니까 중국인들하고도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훈련하는 와중에 습격을 해가 오니까 방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한데 이게 진짜 중국 마적인지 아니면은 중국 지방병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 당시 그 임시정부에서 발행했던 독립신문을 보면은 중국의 마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동아일보나 이런 특파원 거기에 의하면은 중국의 지방군이라고 있는 지방군인지 마적인지는 구분이 안 돼. 아직까지도 그런지 그에서 교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심할경이 총거 대장이니까 맨 앞에 선두에 있어서 전투를 지휘를 했는데 결국 무기가 하나니 떨어지고 하니까 부상을 입게 되는데 거기서 순국을 하게 되는 그게 7월 2일이 1924년. 그래서 이제 순국을 하고 나서 시신은 겨우 그 중대장이었던 김하석이라고 하는 분이 시신을 그걸 해서 장례를 이제 치르는데 이걸 소식을 알리되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부인은 북경에 있고 아들은 이제 다 조그마한 피부치 이제 하나 데리고 있었고 두 번째 딸을 또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전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 그 임시정부에 있었던 분들이 윤소영 여사한테 이렇게 사시지 말고 국내로 들어가면 신장군이 오면은 국내로 들어가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또 순진하게 믿고
들어간 거죠. 들어와서 이제 생활하는데 어렵게 사셨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렵게 사는데 이제 그것도 뭐 새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독립운동가 그 부인이고 집안이었으니까 감시와 그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거기다 생활도 어렵게 그 기자가 쓴 표현에 하면 뭐 밥 굽는 걸 갖다가 먹는 것보다 더 자주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